9월 9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오피니언은 한국의 핵무장 논의를 다시 불붙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우스는 한국이 동맹인 미국의 흔들림을 체감할수록 억지의 마지막 수단을 자국 핵에서 찾게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핵심 문장을 한국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미국 동맹의 갑작스러운 흔들림은 서울로 하여금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도록 설득할 수도 있다. 이 문장은 한미동맹의 신뢰 변수를 감정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리스크로 격상시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 내 자체 핵 여론은 북핵의 양적 질적 고도화와 맞물려 상승해왔고, 브루킹스 조사에서 미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동맹이라는 응답이 35%로 나타나 이런 분위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또 익명의 미국 전문가 인용으로 북한이 향후 10년 내 핵탄두 60에서 150기를 보유하고 생존적 2차 타격을 위해 장기적으로 300기 수준을 겨냥한다는 전망까지 거론됩니다. 이 프레이밍은 단정이 아니라 조건부 전환을 상정합니다. 확장 억제가 실전에서 작동한다는 증거와 위기시 미군력의 가용성이 수치로 입증되지 않으면 한국은 산업, 기술, 정치가 결합한 국가 프로젝트로서 핵무장을 계산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내용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명확한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입니다. 한국은 핵연료주기, 운반수단, 지휘통제, 지하시설화에서 세계 상위권 제조와 전자전 생태계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능력이 아니라 한국이 국제사회의 제재 대응의 방정식이며, 지금 한국의 질문은 가능하냐가 아니라 언제를 감당할 것인가에 더 가깝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 여론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국내 주요 여론조사 결과 올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무려 76.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선호한다는 의견도 66.3%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쌓인 불신과 현실인식의 결과입니다. 북핵 위협이 이제는 생활권 안보로 직결된다는 체감이 국민의 선택 기준을 재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핵을 가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억제 구조가 더 싸고 더 빠르며 더 확실하냐는 현실적인 계산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어떤 국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를 위해선 한국이 협정 제17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연료 보급 안정성과 기술 자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민수 핵연료 안정화와 후행주기 R&D 그리고 중장기 농축 옵션의 제도화를 한 시퀀스로 묶어 추진하는 게 안전합니다. 핵심은 국제의무와 2015년 한미 123 협정의 선동에 없는 이해날 금지를 철저히 지키면서 협정이 허용한 범위의 권리와 절차를 최대치로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17조는 한국이 기사 11, 12, 13, 14불이행이나 IAEA 안전조치 위반, 핵폭발장치, 기폭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가 협력 중단과 핵연료, 설비, 부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합니다. 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위 협정 안에서 한국은 움직여야 하는데요. 먼저 미국 의무가 걸리지 않은 경로를 제도화해 연료 공급 다변화를 추진하고 LEU 전략 비축을 늘려 연료 중단 위기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비분리형 R&D를 PIEF, IMEF 등 국내 시설에서 강화하여 기술 자립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파이로 공정도 비확산성과 안전조치성을 입증하며 장기 준비를 이어가야 합니다. 국내 농축은 서두르지 말고 해외 HA, LEU 생산 라인 지분 확보 등으로 대응하면서 협정 절차 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처리는 당위 실익보다 외교 환경 변화에 대비한 기술과 검증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17조 위반을 방지하는 행정 루틴을 확립해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핵연료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기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동맹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만들 줄 아는 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전략적 품격입니다. 북한의 위협도 숫자로 명확히 보여야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은 약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90기까지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들의 전술, 중거리, 대륙간 미사일의 다층적 배치와 고체 연료화 전환입니다. 이는 발사
준비 시간 단축과 생존성 강화를 통한 새로운 억제 전략의 전환이며 한국으로 하여금 응답 속도와 타격 방식 전반에서 전혀 다른 전략적 계산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동맹의 신뢰도 이제는 행동의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올해 들어 한미연합훈련은 공중, 해상, 사이버 전장을 모두 아우르며 접속성과 반응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9월 예정된 연합훈련만 보더라도 대공, 대잠, 미사일 경보, 정보 융합 등의 실기동 훈련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력의 실물 토대도 중요합니다. 2025년 한국의 국방 예산은 약 61조 원이며 전력 증강의 약 29.1%, 전력 유지의 70.9%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은 당장의 전장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위한 기술 축적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적 균형을 보여줍니다. 만약 자체 핵무장을 고려한다면 예산 구조 내에서 어떤 항목을 줄이고 늘릴지에 대한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핵심 시설의 지하 시설화, 지휘 통제망 이원화, 핵연료 관련 기술 관리 체계 강화 등이 전력 증강 항목만으로도 막대한 국방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진정한 억제 구조를 선택하려면 하드웨어와 이를 컨트롤할 지휘 통제, 그리고 핵이라는 국내 없었던 새로운 법제 마련이라는 새 축을 같은 지도 위에 올려놓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핵무장이 필요한 바다부터 보겠습니다. 도산한창호급으로 대표되는 KSS-3 잠수함은 SLBM 운용을 통해 핵이 없어도 실질적인 핵 억제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중 사출과 발사 절차는 이미 검증을 마쳤고 비핵 보유국 중 세계 유일하게 SLBM을 실전 운용 궤도에 올렸다는 점은 한국의 전략적 기술 역량을 잘 보여줍니다.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AIP 기반의 자막 능력, 통합 사격 통제 체계는 위기시 지휘부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사거리 약 500km의 변형 체계와 정밀 타격 개념이 함께 고려되며 이는 지상에 배치된 현무 계열과 함께 다층 타격망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제한적인 핵전력 플랫폼으로의 전환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도 통합작전 체계는 오직 만들 줄 아는 나라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음은 한국에 없던 핵무기에 대한 지휘와 결심의 새로운 전술교리입니다. 한미 핵협의그룹은 핵 운용의 블랙박스를 한국에 점진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의사결정, 정보공유, 핵전략기획 등 분야별 역할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실무와 정상급 소통을 수직적으로 결속하는 프레임으로 작동합니다. 단순히 핵무장의 핵심이 핵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핵 사용 조건과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 시나리오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느냐입니다. NCG는 이 발언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맹의 핵 억제력이 한국의 탐지, 요격, 타격 시스템과 보다 정밀하게 연결되며 위기시 대응 속도 또한 크게 향상됩니다. 만약 NCG의 체크리스트가 일정 주기마다 공개된다면 국민이 느끼는 확장 억제의 신뢰도는 데이터로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법과 산업의 경계선으로 가보겠습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 협정은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핵연료, 설비, 정보의 이전을 허용하면서도 비확산과 회수권 조항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협정 제17조는 IAEA 안전조치 위반, 협정 불이행, 핵폭발 장치 사용 시 상대국이 협력을 중단하고 이전한 자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조약과 안전조치의 틀을 벗어날 경우 민수원전 부품과 연료의 국제 공급망과 기술 접근에 급격한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협정은 농축 20% 미만의 제한적 협력, 사용 후액 연료 관련 R&D 등 합법적인 기술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 통로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합법적 잠재력의 최대화 구간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즉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범위 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실제 핵무장을 독자적으로 결심했을 때 예상되는 제재 시나리오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는 금융제재와 수출 통제가 우선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민군 겸용 첨단 부품, 우라늄 공급, 연료 가공 및 검증 설비 등은 즉각적인 규제 대상이 되며 민수원전 수출과 운영 및 유지 보수, 보험, 인허가 등도 연쇄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완화하려면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핵실험 및 장치 폭발을 금지한 레드라인 안에서 억제를 유지하면서 전홍축 우라늄 비축과 연료 다변화, 그리고 국내 제조 역량 확보 등 합법 범위 내 준비를 강화합니다. 두 번째는 IAEA의 포괄 안전 조치 및 추가 의정서 이행을 철저히 하여 감시 검증 투명성을 높이고 민수원전 공급망은 제3자 검증으로 군사와 철
철저히 분리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NCG를 통한 핵 억제 공조는 계속 유지하며 실효성 있는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은 한국의 자율적 선택 공간을 넓히고 동시에 외부 제재 명분을 약화시켜 실질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이 핵을 실제로 보유하든 아니든 바다, 지상, 공중의 플랫폼, 동맹의 전략을 통해 법과 산업이라는 경계선을 같은 좌표 위에 놓고 그려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충분히 앞서 있습니다. 이제는 지휘 체계와 법적 설계가 그 결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SLBM을 실전 운영 중인 비핵 국가 그리고 동맹의 핵 기획 테이블에 동시에 참여 중인 국가, 이 두 장면이 겹쳐질 때 한국의 억제력은 재래식 무기만이 아니라 열강들만 갖고 있는 핵무기를 국제사회의 법과 시장의 규칙을 정면 돌파하며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강력한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25년 6월 6일 러시아 핵무기 비밀문서 공개된 이후 영상입니다. 과거 냉전 말기에 소련의 군사 기밀 일부가 누출됐을 당시를 떠올려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미사일 요격 성공률이 약 10에서 15%가량 향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유출된 정보의 규모가 당시보다 훨씬 방대하다고 평가되니까 한국도 충분히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사드, 패트리엇, 그리고 KAMD로 이어지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ICBM 발사 절차와 시설 구조 등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으니 우리 군은 방어 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이점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에서도 큰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에 신뢰돼 큰 타격이 가면 전 세계 국가들이 러시아제 무기를 선택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 같은 무기가 더 큰 관심을 받을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나토 등 서방과의 정보 협력 관계도 더욱 긴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전 붕괴 이후 소련 군사 기밀을 활용해 미국이 지하관통 폭탄의 정확도를 무려 20%나 높였던 사례도 있었죠. 이번 러시아의 자료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됩니다. 즉,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공격력도 이 자료를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당장 이 상황을 수습하려 해도 이미 노출된 기지를 완전히 옮기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일로를 새로 건설하려면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고 인공위성 정찰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공백은 길어질 것이고 그 기간 동안 한국은 자국의 방어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밀 유출은 대부분 민간업체의 관리 부실과 보안의식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점입니다. 한국도 방위사업 과정에서 민간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러시아의 실패를 철저히 분석하고 보안관리 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이번 초대형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한국에게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 안보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정보를 빼앗겼음에도 완벽하게 기지를 이전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미국과의 군축 협상에 나서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제한적 무력 시위를 시도하며 외교 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등장하더라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과거 러시아의 미사일 개발 비화를 하나 소개하면 R-36 M241로 초기 건설 때 건설업체 내부 문제로 부실 자재가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 내부에서만 언급되다가 나중에 재보수 과정에 참여했던 인력이 일부 사실을 누설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후에 군시설 건설 시 민간 자원을 투입하더라도 철저하게 감시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번 유출 사태도 민간 입찰 정보를 인터넷에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걸 보면 보안의식이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면교사 삼아 한국도 민간 협력으로 진행하는 군사시설 공사에서
보안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야 할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예산 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극동지역 전력 유지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북한과의 군사협력도 이전만큼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기지 재배치를 진행하면서 북한에 무기를 대거 공급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그 공백을 안보 외교적으로 활용해 테러 제재와 대북 압박을 동시에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소련 붕괴 시절에도 러시아가 내부 재정 문제로 북한에 적극적인 지원을 못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혹여 핵전력을 강조하며 강공 모드를 시도한다 해도 이미 기밀이 노출된 상태라 전술적 효용이 떨어집니다. 한국과 서방 국가들은 노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요격 옵션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더 큰 강점을 지닐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보다 시간을 벌기 위한 외교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한국의 목표는 이런 동향을 기회 삼아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의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군사기밀 활용으로 개발 기간을 단축하면 주변국 대비 전략자산 완성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사태로 러시아 핵전력이 약해지는 사이 한국은 KAMD를 비롯해 다층 방어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기술 협력 과정에서 미국의 레이더 기술과 자료를 공유받으면 탐지 범위와 정밀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미사일 요격률이 10에서 15%만 개선되더라도 실제 전력 평가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정량적으로 이 정도 향상이면 북한이나 주변국 미사일에 대응할 때 생존성이 획기적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한미일 3국의 경계 시스템이 연동되면 그 상승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한편 러시아산 무기가 값싼 대안으로 통하던 제3세계 시장에서도 이번 사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휘통제 시스템과 핵심 무기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소문이 퍼지면 무기 구매 의향국은 신뢰도를 따져볼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선택할 곳은 많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 무기가 유일할 것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은 물론이고 운영 매뉴얼과 보안 기술이 안정적이라는 점이 강점이 될 겁니다.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 국가의 무기 입찰 사업에서 한국이 주목받게 해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으로 보면 한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공백을 무조건 반기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더욱 끌어안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손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당장 러시아 극동 함대가 예전처럼 대규모 훈련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 안보 환경에서 긴장 완화라는 이득을 얻으면서 기술 확보와 군사력 강화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약적인 첨단 무기 전력 확보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 소련 붕괴 후 미국과 서방이 노획 수집한 문서를 토대로 지하 관통 폭탄 성능을 20% 정도 향상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미사일 방어 체계도 꾸준히 개선했고 그와 연계된 동맹국들은 제한적이지만 혜택을 공유받았습니다. 지금 벌어진 러시아의 기밀 누출 범위가 당시보다 훨씬 넓다면 미사일 방어를 비롯한 각종 무기 기술 발전 속도도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SLBM, 극초음속 무기, 정찰 위성 등 여러 분야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보가 선행되면 군사적 자립도와 함께 수출 경쟁력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시아 내부 상황을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노출된 사일로를 통째로 폐쇄하고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규모 건설 작업이 시작되면 무조건 위성에 포착되고 관련 예산도 방대합니다. 이런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러시아 핵전력이 수년간 공백 상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공백기에 서방과 한국은 미사일 방어와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핵위협의 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국면에서 한국에게 기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나아가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고 싶어도 기지보안과 사일로 보수 예산이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노리는 신형 무기 도입이나 경제 지원이 지연되면 한국의 안보 부담도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이 길어지면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자주 국방을 완성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넓어집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후견인 구실을 하는 러시아가 내부 문제로 흔들리면 한국과의 군사적 경쟁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한국에게는 우호적인 기류를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겁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극단적으로 핵 공갈을 강화하거나 중국과의 군사 협력을 가속해 새로운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미 정보가 누출되어 요격이나 정밀 타격에 대한 효과가 더 좋아진 상황에서 러시아가 섣불리 행동하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한국은 계속 미국 및 서방과 보조를 맞추면서 원하는 기술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K2 전차, K9 자주포처럼 이미 수출 성과를 거둔 품목에 더해 미래형 무기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런 방향이 국방력 증강과 방산 수출 시장 장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러시아 핵기밀 유출 사태는 강대국의 보안 실패가 군사균형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에게는 이런 러시아의 기밀 문서 공개로 우리의 전력 신장과 외교안보적 영향력 확대의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한다면 미사일 요격률을 약 10% 이상 끌어올리고 탐지 범위나 반응 속도를 15에서 20%가량 개선할 여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수치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가 한국 방위산업의 도약과 지역 안보 주도권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